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중학생 준호는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공포 이야기에 빠져 있었다. 그는 여름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오랫동안 계획해온 공포 체험을 하기로 했다. 그들은 어느 날 밤 마을 외곽에 있는 낡은 폐가를 방문하기로 했다. 그 집은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고 오래된 이야기에 따르면 그곳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고 했다. 밤이 되자 준호와 친구들은 손전등과 녹음기를 챙겨 폐가로 향했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저마다 긴장된 표정이었다. 녹슨 대문을 밀고 들어가자 오래된 나무 마룻바닥이 그들의 발 아래에서 삐걱거렸다.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으며 그들은 순간적으로 뒤돌아가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호기심은 두려움을 눌렀고 그들은 집안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방은 오래된 거실처럼 보였다. 벽난로가 있는 한쪽 구석에는 먼지로 덮인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준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앨범을 발견하고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흑백 사진들이 빼곡히 들어있었는데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무표정하게 찍혀 있었다. 사진을 넘기던 중 준호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어떤 사진에는 배경이 희미하게 앞에 찍힌 사람들 뒤로 흐릿한 형체가 보였다. 그것은 얼굴이 없이 그저 어두운 그림자처럼 보였다. 준호는 살짝 몸서리를 쳤지만 친구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음 방으로 이동했다. 그 방은 부엌이었다. 여기저기 널브러진 그릇들, 부식된 찬장, 그리고 이상하게도 식탁 위에 놓인 신선해 보이는 과일 바구니가 있었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일정한 간격으로 감과 사과가 정성껏 쌓여 있었다. 친구 중 한 명인 민수가 과일 바구니를 손으로 짚어보았는데 갑자기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여기 뭔가 이상해.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닫혀있던 부엌 창문이 끽 소리를 내며 열렸다. 놀란 친구들은 서로를 쳐다보았고 서늘한 바람이 방 안을 감쌌다. 그들은 곧장 부엌을 나와 한층 위로 올라갔다. 그 위층에는 여러 개의 작은 방들이 있었다. 준호는 망설이다가 가장 끝쪽 방의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어둡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그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책상이 있었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인 일기장이 있었고 준호는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불안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들은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들의 속삭임이 들린다. 끊임없이 글을 읽는 순간 갑자기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더 어둡게 느껴졌고 주위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친구들도 어느새 문 밖에 서 있었다. 준호는 알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여 일기장을 떨구고 방 밖으로 달려나왔다. 준호와 친구들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음을 깨닫고 서둘러 폐가를 빠져나왔다. 달빛이 비치는 밤길을 허겁지겁 달리며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서로의 존재만 확인하면서 무거운 침묵 속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이후로 준호는 폐가에서 있었던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그날의 기억 때문에 한밤중에 불현듯 깨어나곤 했다. 매번 그는 침대 위에서 어두운 방 안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무언가의 시선을 느끼며 다시는 폐가에 가까이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 집은 철거되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근처를 지날 때면 알 수 없는 오싹함을 느낀다고 했다. 준호와 친구들은 이제 모두 어른이 되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과연 그들이 느낀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폐가에 얽힌 비밀이 무엇이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준호는 공포 이야기에는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않게 되었다. 일상 속 작은 소음이나 어둠 속에서 그는 그날 밤의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며 여전히 가끔씩 잠을 설치곤 했다. 펼쳐진 앨범 속 인물들이 던지는 무표정한 시선, 과일 바구니에 설명할 수 없는 싱그러움, 그리고 그 마지막 일기에 적힌 불길한 글귀들, 그것은 그냥 어린 시절의 한순간이 되어버렸지만 그가 살아가는 동안 결코 잊지 못할 이야기로 남아있는 것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는 실화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허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공포 이야기는 주로 인터넷 커뮤니티 또는 블로그를 통해 공유되며 인물의 생생한 경험담으로 서술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곤 합니다. 여기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늦게까지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밤 공기가 쌀쌀하게 느껴졌고 가로등 불빛 아래로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가 외로움을 더했습니다. 집까지 가려면 작은 공원을 지나쳐야 합니다. 대낮에는 아이들과 가족들로 붐비는 공간이지만 밤이 되면 이상하리만치 적막한 곳으로 변합니다. 공원의 입구에 다다랐을 때 낯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피곤해서 민감해진 거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계속 걸렀습니다. 공원은 그리 넓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 통과하면 된다고 여겼죠. 공원의 중간 지점에 다다랐을 무렵 갑자기 오른편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짝 멈칫거렸지만 곧바로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때 여성이 흐느끼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깊은 밤에도 하얀 옷이 유난히 빛나 보였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 모습이 기이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냥 지나가자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빠른 걸음으로 벤치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도와주세요라는 가냘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밤중에 공원에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머리가 얼어붙었지만 모르는 척 지나치는 것도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돌아본 순간 그 여성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다시 공원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벤치와 나뭇잎이 가볍게 흔들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등골에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신경이 예민해져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여성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했던 것인지 아니면 제가 환각을 본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도 그날의 기억은 저를 괴롭혔고 저는 결국 친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하길 몇 달 전 그 공원에서 한 여성이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녀가 그날 그 자리에 앉아있던 건 아닌지 그리고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건 아닌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이후로 저는 다시는 그 공원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여전히 저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때때로 그 공원의 길을 지나게 될까봐 돌아가는 길을 찾지만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이유 모를 서늘함이 저를 감싸곤 합니다. 현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 밤의 기억은 아마도 저만의 공포로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2017년 여름 대학생이었던 민수는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갔다. 고향은 강원도 깊은 산속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다. 마을은 조용하고 아름다웠지만 주민들 사이에는 오래된 미신과 전설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었다. 민수는 마을로 돌아오자마자 어릴 적 친구였던 세진과 다시 만나기로 했다. 세진은 마을에 남아 농업을 하고 있었고 민수와 세진은 오랜만에 재회를 기념하기 위해 마을 근처의 산으로 캠핑을 가기로 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산중턱에 텐트를 치고 술과 음식을 나누며 옛 추억을 이야기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주변은 점점 어두워졌고 그들이 불을 피워놓은 작은 캠프파이어만이 어둠을 밝혀주고 있었다. 이 산에 예전부터 이상한 이야기가 많았잖아. 세진이 말했다. 아직도 그 얘기들 믿어? 민수가 웃으며 물었다. 사람들 말로는 이 산에 요괴가 산다고 하던데 밤이 되면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간다고도 하고. 민수는 세진의 말을 농담처럼 넘겼지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조금씩 마음속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주변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두 사람은 순간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바람 때문이겠지. 민수가 혼잣말처럼 말했다. 하지만 밤바람은 거의 불지 않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술기운에 나른해진 두 사람은 잠에 들기로 했다. 텐트 안으로 들어간 민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때 밖에서 사람의 발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민수는 깜짝 놀라 세진을 깨웠지만 세진은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다. 민수는 조용히 텐트 밖으로 나와 주위를 살펴보았다. 가로등 하나 없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 떠 있었고 그 빛의 실루엣만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런데 숲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본 듯했다. 민수는 모험심과 호기심에 이끌려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점점 숲으로 들어갈수록 민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주위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고 민수의 발걸음 소리만이 사방으로 울려 퍼졌다. 그때였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민수의 어깨를 강하게 잡았다. 놀란 민수가 뒤돌아보았을 때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숨소리까지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민수는 다시 천천히 뒤로 걸어가려 했다. 하지만 어디선가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길을 잃었니? 민수는 공포에 질려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그저 산속의 정막만이 민수를 감싸고 있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민수는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지만 방향을 잃고 말았다. 그 순간 멀리서 세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수야, 어디 있어? 민수는 세진의 목소리를 따라가며 숲을 헤쳤다. 하지만 숲은 점점 더 깊고 어두워져갔고 마치 자신을 삼키려는 것만 같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민수는 큰 바위 앞에 이르렀다. 바위 앞에는 낯선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문양은 희미하게 빛났으며 반짝였다. 민수는 문양에 손을 대어보자마자 갑자기 모든 것이 밝아졌다. 그는 자신이 텐트 안에서 깨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진은 민수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너 괜찮아? 악몽이라도 꾼 거야? 세진이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밖을 내다보았다. 해가 뜨고 있었고 모든 것은 평온해 보였다. 그러나 민수는 자신이 경험한 일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숲속에서 들었던 목소리와 신비로운 문양은 너무나도 생생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민수와 세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캠핑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왔다. 하지만 방학이 끝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온 민수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언젠가 다시 그 산을 찾아가 봐야겠다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나 민수는 산에 관련된 오래된 기록을 조사하게 되었고 그곳에 얽힌 전설이 단순한 어구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 전설 속에는 잃어버린 영혼을 이끌기 위해 빛나는 문양을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들어있었다. 아마도 민수는 그날 밤 산이 자신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아직도 알아내지 못한 상태였지만 그 비밀을 풀기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